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을 위한 21년 뉴 테크놀로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신동철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 3세션의 강연이 30분 간격으로 브레이크 타임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자분들의 강연에 대한 내용 및 그 질문 사항들은 저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차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에 대한 선도적 기술 및 그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객과의 초연결, 진흥화 시대로 진입하는 실시간 처리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KT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비즈 세미나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온라인 화상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설문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니 내일 23일 12시까지 응답을 완료해 주시고 소정의 기프티콘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실감형 공간 오디오 솔루션의 사용자 경험이라는 주제로 디지소닉의 김지헌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라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감 오디오 기업 디지소닉의 김지헌입니다. 저는 실감 오디오의 현재 시점과 향후 확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제작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방송국에서 사운드 제작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분은 아시겠지만 전설의 고향 같은 거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사운드를 화면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도구를 통해서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폴리 아티스트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아래 영화 포스터에 보이는 봄날은 간다의 영화 녹음 기사처럼 현장에 가서 녹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국립국악원에서 그동안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디지털로 컨버팅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창업을 하여 K-팝 공연을 DVD용 5.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로 제작하는 전문 오디오 스튜디오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더빙 밴드로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사운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3차원 스피커 기반의 연구소 겸 스튜디오를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소에는 30.2채널의 다채널 스피커 기반의 사운드 제작 및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3차원 오디오 기술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채널 스피커 제어 기술, 헤드폰으로 가상 스피커를 제어하는 기술, 또한 VR, AR 연동 기술, VR 기반으로 오디오를 녹음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피커 기반의 공간 사운드 시대를 지나서 모바일 환경에서 공간 사운드 경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돌비나 DTS 솔루션 기반 등 해외 솔루션을 통해서 제작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다가 해외 기술이 모바일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체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사운드 엔지니어에서 3D 오디오 사이언티스트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간 스피커 기반의 오디오 기술 회사가
잘 구현하지 못하는 이어폰, 헤드폰, 3D 오디오 기술 개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사용자가 원하는 오디오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유저는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원합니다. 모바일 음악 시청자는 마치 공연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할 때는 극장에서와 같은 입체적인 사운드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힐링 앱 사용자는 어떨까요? 대자연에서 호흡하는 듯한 편안한 사운드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XR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VR, AR 산업에도 360도 공간 오디오가 필요로 합니다. 3D 오디오가 적용되었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에서 좀비가 등 뒤에서 다가오는 효과를 30년 전에 구현하여 당시 큰 이슈가 되었고 각종 게임 기기에도 적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적 완성도가 낮아서 지속성은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1세대 3차원 공간 오디오 기술은 좌우와 뒤쪽 사운드 구현하는 원디멘션 즉 1차원 사운드였습니다. 10년 전에는 2세대 기술로 3D 공간 오디오 기술이 좌우, 뒤쪽 그리고 위쪽에 헬기가 날아가는 정도의 사운드를 구현하는 2디멘션이 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 3세대 3D 공간 오디오는 XYZ축을 구현할 수 있어 이제서야 진정한 3차원 공간 오디오 기술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어폰 사운드를 청취하고 있는데 발밑에 흐르는 냇물 소리와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게임 캐릭터의 군합발 소리를 아래쪽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3세대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는 기업은 아주 드뭅니다. 현재 시장은 애플이 스페이셜 오디오라는 전략 오디오 기술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어폰, 헤드폰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뿐만 아니라 스페셜 오디오 즉 가상 공간 사운드를 구현해서 시장을 리드해가고 있습니다. 애플 디바이스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음악과 영화를 공간 사운드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서라운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도 아직 수평 서라운드 영역에서 구현되는 단계이고 머리 위쪽이나 아래쪽 사운드는 아직 현실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애플이 수년 전부터 조용하게 서라운드 사운드의 초고수 엔지니어들을 영입한 것으로 보아 곧 3D 오디오가 제대로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헤드폰을 위한 3차원 공간 오디오에 대한 배경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채널 스피커 방식이 아닌 두 개의 스피커밖에 없는 헤드폰에서 3차원 공간 오디오를 구현하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실 세계를 3차원 오디오로 실감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스피커를 공간에 설치하여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스피커를 가진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박쥐는 눈이 퇴화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주파수 소리를 발생시키고 그 소리가 사물에 부딪히고 난 후 돌아오는 에코 사운드를 인식하여 청각을 통해 공간을 시각화합니다. 즉 소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측에는 다니엘 킷이라는 시각장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은 박쥐와 마찬가지로 혀를 차는 소리를 내어서 360도 공간 속의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소리를 통해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는 임펄스 음향 중 하나로 공간 오디오를 인식하는 중요한 함수를 제공하는 특정한 패턴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3차원 공간 사운드를 인식하는 것은 특정한 소리가 오른쪽에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 귀에 먼저 도달하게 되고 왼쪽 귀는 늦게 도달합니다. 5만 분의 1초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가 이쯤에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 귀에 더 크게 들어오고 왼쪽 귀에는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리가 나왔는데 시간차와 소리의 크기 차를 구분하는 것이죠. 아주 민감하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리가 만약에 정면에 있다든지 내 머리 위에 있다든지 뒤쪽에 있다든지 할 경우에 또는 아래쪽에 있는 이 수직축에 있는 부분은 시간차도 발생되지 않고 크기차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은 앞뒤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는 걸까요? 살펴봤을 때 사람의 머리 모양이 다르고 헤드 사이즈가 다르고 귓바퀴 모양은 지문만큼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소리가 헤드를 거쳐서 자기 귓바퀴의 굴절을 통해 왜곡이 되고 귀 속으로 고막으로 전달되게 되는 과정에서 고유의 콘필터 현상이 생깁니다. 아주 예리한 지문과도 같은 주파수 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펙트럴 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시간차, 크기차, 주파수 특정 필터 함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각 인지 함수를 HRTF, 즉 머리 전달 함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머리 전달 함수를 녹음하고 취득하여 헤드폰으로 다시 재현을 해주면 3차원 공간 사운드를 가상화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 전달 함수를 무향실 공간에서 360도 방향에서 임펄서 음향을 발생시켜서 녹음을 하게 되며 해당 오디오 데이터를 후반 처리를 하여서 실시간 3차원 오디오 솔루션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동을 하는 솔루션을 3D 바이노럴 렌더러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바이노럴은 바이 양쪽, 오럴은 귀를 뜻하며 사람의 양귀 효과를 모사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D 바이노럴 렌더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전달 함수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실제 인지하는 청각에 가깝게 녹음하여 재현할 수 있는 것가 핵심입니다. 기존 미국의 M공대에서 머리 전달 함수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음향연구소에서 머리 전달 함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3D 바이노럴 렌더러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업화하고 있는 대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10여 개 이상입니다. 저는 기존 기술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3D 오디오 기술은 3D 영상과 비슷하게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기 힘들었습니다. 해당하는 그림은 소리를 이미지화 시켜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맞춘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겹쳐서 음질 열화가 되고 공간 거리감과 위치 정확도가 50% 이하로 오류가 많았습니다. 3D 오디오의 효과는 생생한 현장감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다 높은 수준의 솔루션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익스텐디드 3D 오디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머리 전달 함수를 취득하는 무향실에서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향실 공간에서는 사람은 소리의 방향성과 거리감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향실에서 취득한 머리 전달 함수를 통해 3D 오디오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스테레오 사운드보다 크게 다르지 않은 공간감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실제 공간 오디오를 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초기 반사음을 취득할 수 있는 특수하고 유일한 건축 음향적 요소를 반영한 연구소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술은 완벽하게 사람의 고막 직전에서 머리 전달 함수를 녹음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귀 우물이라고 하는 귀 입구에서 측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고막 전단에서 측정하는 것과 귀 입구에서 측정하는 것은 50% 이상 품질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측정 오디오 데이터는
사람의 실제 소리 전달 경로와의 유사도가 50% 이하였기 때문에 디지소닉은 고막 직전 1mm에서 머리 전달 함수를 취득하고 최적화하는 방법론과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개발을 통해 기존 기술보다 거리감, 위치 정확도, 선명도 부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유를 해드리자면 좌측 더미 이미지를 벗어나 오른쪽의 현실적인 이미지로 구현된 것과 비슷합니다. 나아가서 개인 사용자의 청감 특성을 소리의 크기, 주파수 특성, 공간 지각에 따라 간편하게 측정 분석하여 개인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EX3D 사운드는 생생한 현실감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최근 디지소닉의 EX3D 바이노럴 렌더러의 실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택트 공연에서 공간 오디오의 필요성이 크게 자리 잡으면서 K-팝 공연에서 실시간 렌더링되어 모바일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LG U+의 아아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모바일 앱 및 유튜브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실시간 댓글을 살펴보면 이어폰을 꼭 착용하라는 메시지와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사실 아이돌 콘서트에 있어서는 유저들이 뭐 사운드 퀄리티라든지 이런 데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부분은 아이돌 뭐 이미지라든지 뭐 그들의 퍼포먼스, 그들의 말 이런 부분에만 집중했는데 사운드 경험이 내가 마치 그 공연장에 가지 않았는데도 간 것처럼 또는 그보다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최대 콘서트 행사인 드림 콘서트에서 76곡의 공연을 2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실시간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유튜브로 나가게 되었고요. 글로벌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댓글을 살펴보면 사용자 반응이 대부분 콘서트장에 마치 온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영화관 같은 사운드를 느꼈다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해외 시청자도 어메이징한 반응이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엠의 멜론 뮤직 어워드 행사에서 서라운드 공간 스테이지 사운드를 구현하여 트로트 음악에도 많은 팬들의 감동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0대, 20대만 항유하던 입체 음향이나 최신 음향이 아닌 30, 40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의 반응은 최고의 3D 사운드 또는 힐링까지 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나아가서 LED 공간 사업자와 360도 공간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대자연의 힐링 사운드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였습니다. 공간 사운드 기술이 미디어 엔터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간 사운드 기술의 확장성은 자연스러운 3차원 공간 사운드로 내 피로도를 줄이고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어폰, 헤드폰을 착용한 기간보다 200만 년 동안 사람은 소리를 바깥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어폰, 헤드폰을 듣는다고 해서 뇌가 이것을 자연스러운 행위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외부 스피커 또는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그걸 하지 못한다면 3차원 공간 오디오를 가상화하는 것이 뇌 피로도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공간 오디오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아가서 현대건설의 스마트홈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운드 콘텐츠와 솔루션을 제공하여 스마트홈에 빌트인 되기 위해 실증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브랜드 모델하우스의 설계를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뇌파 동조 사운드는
수면 전에 뇌 휴식을 돕는 기능도 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호흡 소리, 뒤척임 소리, 코골이 등 다양한 사운드 정보 데이터를 취득 분석하여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 유도를 위한 조절도 가능합니다. 사람은 잠자는 동안에 뇌 독성 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만약 독성 물질이 누적되어 쌓이게 되면 치매의 원인이 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뇌파 사운드는 뇌 척수액 림프관을 자극하고 깊은 수면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차원 공간 사운드는 나아가서 뇌 활성화 및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기능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테레오 사운드를 청취했을 때와 3D 사운드 청취 시를 비교하여 그 효과성에 대해서 EEG, 즉 정량 뇌파 측정 기반으로 33명의 피험자를 통해서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15%에서 45%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3D 오디오 이어폰 청취 기반에서의 효과가 기존 유튜브 스테레오 사운드 기반의 힐링 및 뇌파 사운드보다 30% 이상 뇌파 동조 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3차원 공간 사운드는 미디어 플랫폼, 오디오 디바이스뿐 아니라 XR 플랫폼과 무인 자동차 시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오면 본인 휴식을 원할 때 또는 회의를 사전에 준비할 때 또는 못 보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운드 경험을 단순하게 어떤 특정 스피커에서 나오는 경험이 아닌 마치 내가 현장에 가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휴식 또는 즐거움을 강력하게 다이나믹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오디오의 미래는 결국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별 사운드 헬스케어까지 구현되는 히어러블 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어폰을 통해서 맥박을 측정한다든지 혈액의 양을 측정한다든지 온도를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기존의 손목이라든지 스마트워치보다 귀 속에서 혈류량을 측정하거나 온도를 측정하거나 또는 나아가서 뇌파를 측정할 때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뇌와 연관관계가 있어서 히어러블 산업에서는 단순한 엔터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실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또는 건강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도 구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실시간 렌더러 앱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이 실시간 앱이 보시면 기존에 우리 모노 사운드나 스테레오를 들을 때는 양귀에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운드를 EX3D 사운드를 실시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사운드를 최소 7.1 서라운드로 구현하게 되고요. 마치 내가 7.1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집안에서 이동 중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게임, 사운드 헬스케어까지 구현할 수 있고요. VR이나 AR처럼 헤드 트래킹 기능을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좌표값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기반으로 특정한 사운드, 총 쏘는 소리,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 또는 적이 이동하는 소리들을 실시간으로 구현해서 필드 기반으로 실시간 렌더링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운드는 휴식을 위한 사운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는 ASMR 사운드까지 오디오북에도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영화 사운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소리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원 대표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3D 오디오의 배경과 기술, 그 효과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한 산업 생태계 분석을 보여주신 강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 융합으로 펼쳐질 차세대 오디오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멋진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그 컴퓨터 세팅을 하고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AI 로봇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KT AI 로봇 사업팀 기획팀의 그 김희선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차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 AI 로봇 사업계획팀의 박희선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봇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로봇에 대해서 떠올리는 것들이 저마다 모두 다 다르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로봇을 접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보니까 4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는 태권브이라든가 마징가, 그리고 건담, 아톰 이런 것들이 떠올리신다고 하고요. 로봇 집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아주 옛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 30대 분들은 트랜스포머, 또 터미네이터, 그리고 월-E 이런 영화들이 떠올린다고 하고요. 어린 친구들, 10대 이하의 친구들은 코코몽이나 로보캅 폴리, 카봇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접하면서 미래에 그려질 그 로봇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로봇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을 때 보여질 미래 사회를 잘 나타내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유튜브에서 짜집기 영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가 없어졌어요. 폴더가. 머지않은 미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인공신체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인간과 똑같은 모습의 아바타 로봇 서로게이트가 개발됩니다. That the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use of surrogates in daily life. 하지만 원래 목적과 달리 그 편리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젠 대부분의 인류가 이 로봇에 접속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머지않은 미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인공신체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인간과 똑같은 모습의 아바타 로봇 서로게이트가 개발됩니다. That the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use of surrogates in daily life.
하지만 원래 목적과 달리 그 편리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젠 대부분의 인류가 이 로봇에 접속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죠. 게다가 서로게이트가 파괴되더라도 사용자에겐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각종 범죄나 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활용되기도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사건 현장에 투입된 FBI 요원 그리어와 피터스는 눈 부분이 타버린 채 파괴된 그 커플 서로게이트를 발견하게 되고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게 되죠. Let's go talk to our operator. 코피를 흘린 채 사망해 있는 사용자. 서로게이트를 통해 최초로 사용자가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였죠. 이에 FBI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되고 나머지 한 개의 서로게이트 사용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들이 사고 직전 수상한 무기를 가진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Looks like we got ourselves a witness. 게다가 피해자 중 한 명은 서로게이트 개발자인 켄터 박사의 아들이었죠. 범인은 그의 아들이 켄터 박사인 줄 알고 암살했던 거였죠. 곧이어 범인의 타깃이 아들이 아닌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켄터 박사. I'm responsible for my son's death. 지원을 나간 그리어는 궁지에 몰린 마일스를 발견하게 되지만 헬기와 함께 서로게이트 반대주의자들의 거주 지역인 드레드에 추락하게 돼버리죠. 하지만 곧바로 재접속해서 마일스를 쫓는 그리어. Throw it over here. 잠시 후 그를 붙잡고 그 수상한 무기까지 손에 넣으려던 찰나 로봇이라면 치를 떠는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복직될 때까지 쉬고 있으라는 상관의 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건을 수사하려는 그리어. 바깥에 나온 그는 파트너인 피터스 요원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and I went out of Surrey? Can't even remember. 예전에는 평범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결국 별다른 단서 없이 집으로 돌아온 그리어. 인간의 몸으로 돌아다니던 그는 어느샌가 그들의 기괴한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What do you want from me? My wife. This thing is. And I want the woman that's in that room. My wife.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인간다운 모습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 거였죠. 사실 그 무기는 서로게이트 개발회사인 VSI가 군사용으로 만든 거였고 사용자가 죽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모두 폐기해버린 상황이었죠. 단 하나를 제외하고 말이죠. 네, 영화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결말 부분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영화가 보고 싶은 분들은 올레 TV를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한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서로게이트, 대리인이라는 이름의 그 영화인데요. 미래 사회는 이처럼 그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회생활까지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될 그런 사회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그런 로봇이 그려지는 사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영화 속이나 애니메이션 속의 그런 환상적인 휴머로이드 로봇, 사람과 유사한 휴머로이드 로봇의 세계 말고 현실에 지금 로봇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로봇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로봇이라는 말부터 이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로봇이라는 말은 1920년에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가 시곡을 썼습니다. 로섬의 인조인간이라는 시곡을 썼는데요. 그 내용은 그 감정을 가지지 않는 로봇이라는 개체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인간의 삶을 일을 대신하게 했는데 어느 날 감정을 갖게 돼서 사람들에 대해 반감을 품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터미네이터 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보면 지금이 2020년이기 때문에 정확히 로봇이란 말이 생성되고 로봇으로 통용되는 물건들이 세상에 나온 지 딱 100년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로봇이 무엇이냐? 저는 로봇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할 수 있거나 또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비생명체. 왜 인간과 유사한 로봇이라고 표현 안 했는지는 이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봇 하면은 앞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봤던 것처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로봇이 저희를 대신하는 것들이요. 그렇지만 이미 로봇은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탁기, 그리고 청소기, 그리고 식기세척기, 그리고 건설 중장비 이런 것들이 이미 형태는 다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봇 청소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미 로봇이 한 대씩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생활에서 쓰는 청소기, 세탁기 같은 로봇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로봇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그 차이는 바로 AI라는 것이 수식어 앞에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AI라는 것은 어떤 로봇에 뇌하는 인공지능이 하드웨어인 로봇과 기존의 로봇과 결합됨으로써 응용 범위와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AI가 무엇이냐? 이거 이미 많이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출입 시스템 가지고 한번 AI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출입할 때 지금 태그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RFID 태그를 이용해서 출입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AI라고 부를까요? 네, 아니죠. 우리는 태그를 통해서 출입을 할 때 이걸 그냥 자동, 오토매틱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1대1의 정보를 가지고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 처리를 해서 일을 하는 이런 처리를 우리는 자동이라고 부르지 AI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AI는 무엇이냐? 그런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안면인식이 있습니다. 안면인식은 우리의 사진을 통해서 그대로 얼굴이 정확하게 인식할 경우에는 자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규칙과 그 학습에 사람들이 부여한 학습에 의해서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거나 각도가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안경을 낀다든가 수염을 기르더라도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입력한 프로세싱에 의해서 1대 다의 매칭이 이루어져서 동일한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이 사람이 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예측을 해서 그 사람을 판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기술이라는 딥러닝은 무엇이냐 하면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에서는 주어진 환경과 규칙에 의해서만 학습을 하지만 컴퓨터 스스로가 AI 스스로가 학습을 해서 가르쳐주지 않은 정보도 카테고라이징하고 그것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래서 그것에 명명을 해서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기존의 머신러닝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람과 침팬지의 구분, 기존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정확하냐 아니냐를 머신러닝에서 봤지만 딥러닝에서는 저것이 침팬지고 이거는 토끼고 이건 사람이다는 그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쌍둥이까지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통해서 AI는 쌍둥이의 패턴들을 다 계산을 해서 어떤 것이 쌍둥이의 패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동일한 쌍둥이가 오더라도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차별점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가르쳐서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로봇이 생각하는 것과 처리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현재에 와서 뭐 AI 발달도 있겠지만 왜 로봇이 대세인가? 우리가 왜 로봇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환경적인 요인과 그리고 어떤 요소 기술의 발달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센서죠. 센서가 기존에는 단순히 초음파 센서, 우리 자동차 후방 센서에 장착되어 있는 초음파 센서들도 있고 레이더 있죠. 레이더는 주로 전자파를 이용해서 어디에 물체가 있고 어느 정도 크기라는 걸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개발된 기술은 레이더가 아니라 LIDAR, 라이다라는 기술이 발견해서 이거는 전자파가 아닌 직진성이 강한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정확한 형태와 거리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센서가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자이로 센서라든가 아니면 3D 비전 센서 이런 센서들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사물의 거리와 수평 그리고 물체의 형상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할 것도 없이 자동차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물론 센서가 그에 수반되긴 하겠지만 차선을 변경할 때 차선을 회피해서 갈 경우에 차선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그 즉각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AI 로봇이 현재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배터리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무선의 로봇이 선을 끊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한계가 있었는데 고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AI 로봇이 최적의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그리고 예측 및 반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통신, 로봇과 로봇, 그리고 로봇과 서버, 그리고 로봇과 인간 간의 빠른 연결과 통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산업용에서 많이 쓰는 조립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운반용 로봇에서는 이런 통신 기능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현재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따른 로봇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통신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고 고용량 초고속의 인터넷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5G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와이파이 기술에 의해서 통신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사태에 직면해서 사회적으로 언택트 시대에 로봇이 굉장히 수요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서빙 그리고 응대 이런 것들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대세로 자리 잡기에는 충분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봇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의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은 인간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기 위해서 세 가지 걸림돌은 첫째는 층간 이동입니다. 로봇이 층간 이동이 이루어져야 완벽한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족 보행, 그리고 세 번째는 잠시만요.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서 인간의 손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손과 같은 파지 기능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아직까지는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족 보행을 한다든가 주어진 물건에 대한 파지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 생활화 속에 파고들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 산업에서 쓰이는 로봇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봇들은 KT에서 현재 준비 중인 로봇들이기도 하고요. 이미 출시된 로봇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로봇을 단순히 유형의 로봇뿐만 아니라 무형의 로봇과 유형의 로봇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무형의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봇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이터에 이용하는 인터페이스의 발달을 웹의 시대에서 앱의 시대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차세대는 앱을 뛰어넘어서 봇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봇이라는 것은 웹과 앱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PC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터페이스가 종속되지만 봇이라는 것은 음성이라든가 아니면 3D 영상, 입체적인 그 공기의 흐름을 가지고도 그 인터페이스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양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챗봇이라든가 음성봇, 트레이딩봇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KT에서도 주력 사업의 한 분야로 뽑고 있습니다. 유형의 로봇은 뭐 분류에 따라서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저처럼 나누기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또 그 관점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그 산업용 로봇은 산업체에서 쓰이는 로봇, 서비스용은 전문 서비스 업체나 개인들이 사용하는 로봇으로 분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꼽을 수 있는 것은 협동 제조 로봇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장에서 쓰이는 조립 로봇,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5G 스마트 팩토리에 쓰이는 그런 자동화된 공장에 쓰이는 로봇 팔, 그리고 로봇 기계들, 운반 기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업의 각종 작업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각종 작업, 예를 들면 방사능 구역이라든가 심해에서의 작업이라든가 이런 위험하고 굉장히 사람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환경에 있는 작업들을 로봇들이 대신해주는 시대가 왔고 그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로봇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전문 서비스 로봇과 개인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KT에서 이미 출시한 그 어메니티 로봇, 호텔과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을 가져다주는 어메니티 로봇, 그리고 F&B 서비스 로봇 이런 것도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서 가장 그 필요로 하는 방역 로봇, 그리고 뭐 배송 물류 로봇 이런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라인업을 갖춰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반려 로봇이라고 하죠. 뭐 그 소니에서 아이로보라든가 이런 반려 강아지 형태의 반려 로봇도 있고 교육용의 로봇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 로봇뿐만 아니라 실버 그 계층의 대상으로 한 그 반려 로봇, 뭐 효도리 같은 로봇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제가 AI 스피커를 여기에 로봇에 서비스용 로봇에 집어넣는데 이건 단순히 봇 형태가 아니라 집안의 모든 환경들이 현재 뭐 호텔이나 병원에서 쓰이는 것처럼 모든 IoT 기기를 관장하는 인터페이스로서 AI 스피커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문이라든가 보일러 그리고 이제 각종 전등이라든가 전자기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중심의 축으로서 AI 스피커가 기가진이 같은 AI 스피커가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봇을 집안 전체와 사무실 전체, 작업 공간 전체를 로봇으로 만드는데 AI 스피커가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텐데 그렇다면 로봇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그 시장성이 있겠느냐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로봇 시장은 해외를 볼 때는 현재 이 전망에는 제가 찾아본 전망에는 70조, 2025년에 70조의 시장으로 발전한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 거에는 2025년에 240조까지 발전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본 기사를 봤는데요. 이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맥쿼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서빙 로봇이라든가 물류 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 분야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개인 서비스 로봇들이 전문 서비스 로봇 못지않게 발전할 거라는 예측이고요. 국내로 그 관점을 돌리자면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3천억 규모의 R&D 사업 추진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제조업 종사자 1만 명이나 로봇 수가 710대로서 전 세계에서 1위의 로봇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그 산업용에 국한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돌봄 서비스라든가 물류 로봇, 웨어러블, 의료를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통합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기업은 로봇 제조사와 서비스 수요처 사이에 직거래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커스터마이징하고 플랫폼화 시켜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런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시스템 통합 기업의 역할을 바로 KT가 하고자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KT가 하고 있냐 하냐면요. AI 로봇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소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곳곳에 쓰이게 되는데 AI 로봇의 완성과 어떤 그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네트워크이죠. 빠른 네트워크 그리고 서버, 그와 연결된 데이터가 올라가고 또 명령을 내리는 그런 서버들.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서 스탠드얼론의 그런 제조업체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무선으로 이용되는 서비스 로봇 간의 통신과 제어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제가 필요하게 됐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말할 것도 없이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인 AI, 그 빅데이터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까지를 ABC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큐리티 그 인증 그런 것까지 다 KT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로봇 사업에 진출함에 있어서는 이런 요소들과 적절하게 코업을 해서 완성도 높은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커스터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개인 통신은 한 1,800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요. 유선 인터넷과 그 전화로는 한 9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지자체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 기업으로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봇 사업과 그리고 수요차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KT는 그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흔히 생각할 때 KT에서 로봇 산업에 진출하려고 할 때 그럼 KT에서 로봇 시장을 다 잠재고 만들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KT는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대 로보틱스와 제휴를 한 것처럼 여러 로봇 제조사들과 수요처들을 연결시켜서 필요에 의해서는 수요를 창출된 수요에 의해서 로봇을 컨트롤해서 생산을 유도할 수 있게끔 중개를 하고 있고요. 생산된 로봇을 생산자, 수요자들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구축하는 분야는 로봇 매니지먼트라는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 통신을 연결하는 그런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KT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C 기술가 다양한 제휴 솔루션에서 로봇 사업을 이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기사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은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로보틱스라는 제조사와 얼라이언스를 맺었는데요. 지금 그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다양한 로봇 제조사들, 뭐 대형 업체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새롭고 좀 혁신적인 로봇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저희 플랫폼에 받아들여서 그거를 수요처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 5G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전개하면서 기업의 구축형으로 산업용 요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수요를 받아서 또 역시 로봇 제조사들과의 얼라이언스에 의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스마트 물류라든가 그리고 개인 서비스, 그 보스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연역을 보면 저희가 2017부터 19년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가진이 AI 스피커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요. 그런 것들 확장해서 AI 아파트, AI 호텔 이런 인베디드된 서비스들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바로 올해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올해를 로봇 출시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호텔 로봇, 그 어메니티 로봇을 로보텔에 런칭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메드포 갈릭과 서빙 로봇, 그 딜리어리한 서빙 로봇을 그 POC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바리스타 로봇으로 로봇 커피를 제공한다든가 다양한 로봇을 라인업을 갖추고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2021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물론 AI 기가진이를 확장해서 단지 스피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음성 그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다양한 기기와 디바이스에 쓸 수 있는 기가진이 인사이드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칩셋을 심어서 뭐 컨텐츠와 음성 인식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에 설명드릴 뭐 AICC 컨택 그 센터, AI 컨택 센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앞서 설명드린 그 분류에 의한 로봇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많은 로봇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2021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개발해서 어떻게 판로를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로봇이 필요한데 어떤 로봇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플랫폼을 정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고 뭐 과제라든가 지자체 그 컨택을 할 때도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AI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째는 이제 건강을 해야 되겠죠. 아까 서로게이트에서처럼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건강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로봇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도 있을 겁니다. 뭐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겠지만 운영측의 직업으로 꼽히는 뭐 택시 기사라든가 공인중개사, 뭐 경비원, 뭐 간병인, 택배 배송 이런 것들이 로봇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주하지 말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관심과 발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 로봇을 하루라도 빨리 적용하고 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초연결, 초고속, 초저지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빨리 반영해서 뭐 제조업이 됐던 서비스업이 됐건 로봇을 적용함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업에 성공을 하시길 바라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저희 KT에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로봇 솔루션을 또 제안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로봇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분야, 뭐 골프장, 뭐 병원 같은 큰 규모의 업체라든가 지자체들과 공동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로봇 솔루션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그 이름과 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디든지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희선 차장님의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이미 그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로봇 시대를 소개하고 국내외 로봇 시장의 전망과 그 AI 로봇을 적용하기 위한 우리 자세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시지 않은 강연이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세 번째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섹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연은 그 고객 가치 기반의 AICC 구현 전략이라는 주제로 KT AICC 사업개발 1팀의 황성철 부장님께서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연인 만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KT의 황성철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고객 가치 기반의 AICC 구현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뭐 AI 시대에 어떤 컨택 센터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이 AICC라는 단어 자체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AICC는 AI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컨택 센터의 약자인 CC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AIC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AICC에 대한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구축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고객 가치 기반으로 AICC를 구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모바일 중심으로 고객 접점 채널이 또 다양화되고 있고 또 수많은 SNS 채널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반하여 그 일관적인 상담 품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담원의 어떤 잦은 이직, 충원 어려움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회사인 경우에는 1년 미만 퇴사율이 40%에 달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최근 5년간 최저 인건비가 약 한 43% 정도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어떤 콜센터 운영에서 고심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솔루션으로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AICC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CC 도입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옴니 채널로 통합적인 고객 관리 기반을 확보하고 그리고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CS 인프라를 지능화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좀 더 이제 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한 3개 영역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제 고객 접점 채널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AI 상담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애널리틱스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인프라 영역. 그래서 이제 3개 영역을 대상으로 해서 AICC 도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군별로 이 AICC에 대한 구축 현황을 좀 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옴니 채널 구축과 그다음에 STT, TA 등 AI 솔루션들을 이미 이제 구축을 하고 이 고도화하는 단계로 현재 볼 수 있고요. 카드와 어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셀프 서비스 강화 중심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어떤 상품 추천하는 중심으로 AICC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유통,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영역을 보면 어떤 지금 현재 언택트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구매 패턴에 따른 실시간 개인 추천 그리고 모바일 중심의 셀프 처리 중심으로 AICC를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AICC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 다 만족을 하는 상황일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별 솔루션 단위의 AICC를 구축을 함에 따라서 이게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솔루션은 없느냐? 이것은 AICC 솔루션들을 기관계 인프라와 연계해서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검증된 AICC 솔루션 그리고 이 AICC 솔루션 운용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서 그 AICC 구축에 대한 또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산업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AICC 구축 전략에 있어 가지고 사실 고객 가치를 이제 접목해서 보면 고객 가치 기준의 AICC 구축 전략은 정확하게 3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nsistency이고요. 두 번째는 automation, 그리고 세 번째는 personalized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consistency라는 것은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는 일관성입니다. 이 일관성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이 선호하는 모든 상담 채널을 활용해서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이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고객이 접속하는 어떤 디지털 채널에 관계없이 고객의 이전 대화를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컨시스턴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오토메이션입니다. 오토메이션에 있어 가지고 영역을 보면 고객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고객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그 후단에 있어서 측정, 이 3개 부분을 이제 다 포괄하고 있는데요. 결국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상담사들은 의사 결정이 필요하거나 감성 케어가 크리티컬한 케이스를 컨시어지 형태로 대응하고 이외 단순 상담 업무는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스널라이즈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도 퍼스널라이즈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실 그러니까 커스터머 저니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합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예측하는 형태로 예측 기반의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결국 종합을 해보자면 고객 가치 기준의 ARCC 구축 전략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그리고 그것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다. 그 세 가지 키워드는 Consistency, Automation, Personalized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지만 또는 단계적으로 Consistency 먼저, 그 다음에 Automation, Personalized 이렇게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델도 현재 산업계 내에서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고객 가치를 기준으로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시스턴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옴니 채널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바일 폰이나 그다음에 웹이나 앱이나 또는 보이는 ARS 이런 것들은 디폴트로 반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실시간 상담챗, AI 챗봇, 그다음에 보이스봇 이러한 것들이 컨시스턴시 영역의 어떤 솔루션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토메이션 영역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 즉 고객의 목소리로 인증을 하는 어떤 보이스 프린트, 그리고 STT는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 그 다음에 TA, 텍스트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MRC,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 그 다음에 AI 기반의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인 이제 AI KMS, 그 다음에 AI 어시스트, 그 다음에 TTS, 텍스트 스피치 이런 것들이 이제 오토메이션 영역에 해당하는 솔루션들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스널라이즈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접점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고객은 그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고객에게 어떤 이제 추천을 하는 어떤 그런 영역으로 이제 솔루션들이 구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다음으로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어떤 고객 가치별 어떤 시나리오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ARCC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추구 가치, 그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응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챗봇과 보이스봇을 활용해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편의성을 증대하고 또 보이스봇을 활용하게 되면 아웃바운드 콜을 이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제 아웃바운드 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아웃바운드 콜을 이제 어떤 상담석을 통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어떤 단순한 또 반복적인 메시지 전달이라면 보이스봇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RC를 적용한 보이스봇과 챗봇과 연동해서 다양한 고객 질의에 신속하게 응대를 하는 것입니다. MRC는 이제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인데요. 보이스봇과 챗봇의 이 MRC 기술을 추가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리얼타임으로 고객과 대응해야 되는 어떤 긴급한 이슈나 어떤 상품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디지털화된 어떤 문서를 MRC 솔루션에 바로 반영함으로써 신속하게 고객 질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어시스트인데요. 이것은 AI 솔루션들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상담사를 대상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어시스트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적용을 한 건데요. AI 어시스트라는 구성 내역을 보면
맨 왼쪽에 보면 이제 고객과 상담사가 같이 이야기하는 거를 전부 다 말풍선 형태로 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역에서는 이 상담 내역을 이제 토대로 해서 고객은 어떠한 부분에 현재 문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키워드 형태로 추출을 하는 것이고요. 이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과 관련된 답변 내용을 상담사에게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상담을 끝내게 되면 저희가 이제 후처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고객이 상담한 어떤 상품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다음에 VOC 업무 유형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상담 내용은 통상적으로 이제 상담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직접 수기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AI 솔루션이 이제 정리해서 이제 올려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AI 어시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응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객군, 그다음에 맞춤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오토메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목소리 인증인데요. 보이스 프린터라는 이제 단어를 제가 이제 자료에 올려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핑거 프린터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문이 개인의 어떤 고유 식별 정보인 것처럼 목소리도 개인에 대한 고유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이스 프린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고요. 이 보이스 프린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고객을 식별할 수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상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도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회사에 전화를 할 경우에 이제 소중한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서 뭐 성명, 뭐 생년월일, 뭐 주소, 뭐 납부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받고 또 거기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한 50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보이스 프린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미 개인의 어떤 목소리 자체가 지문처럼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 확인 없이 고객은 자기의 용건을 이야기를 하면 바로 화자 인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ARS 기능인데요. 디지털 ARS라는 부분은 고객들이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이것을 모두 다 활용한다라기보다 자기가 선호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또 어떤 분은 SMS를, 어떤 분은 뭐 카톡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데요. 한 채널에서 고객이 인증만 받게 되면 그러면 다른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접속을 하더라도 이전 상담에 대한 부분을 연속적으로 별도 추가 인증 없이 쭉 심리사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맞춤 서비스에 관련된 솔루션은 이제 CSRI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이것은 Customer and Sales Insight의 약자입니다. 결국 AICC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고객과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은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고 또한 이 고객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은 그러면 세일즈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어떠한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추출해서 고객에게 맞춤 제안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요. 결국 이것은 AI 분석을 통한 마케팅 지원 관점의 개인화 맞춤 추천 솔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맞춤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렸는데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식 데이터가 정형화돼서 운영 관리되어야 합니다. 근데 기업들을 보면 KMS 자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 관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결국 이것에 대한 솔루션인 이제 AI KMS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AI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이 KMS에 대한 그러니까 관리 자체를 좀 자동화하고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전사 지식 정보에 대한 고도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업무 자동화 영역인데요. 업무 자동화 영역은 이제 콜센터에 근무하신 어떤 상담사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백엔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RPA와 OCR을 이제 활용해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인데요. OCR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OCR은 어떤 시각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화된 어떤 시각 정보를 RPA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서식지 검증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서비스에 대한 가입이나 어떤 변경인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RPA와 OCR을 활용해서 거의 자동화 영역으로 이미 들어가서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RPA, OCR이 사실 좋은 점은 뭐냐면 챗봇과도 연동을 해서 확장성을 가진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는 이 챗봇과 RPA를 연동해서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 추출하다든지 또는 정기적인 어떤 리포트 생성을 어떤 자동화하는 어떤 형태로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KT는 이제 RPA, OCR을 활용한 어떤 업무가 약 한 90개 업무에 현재 적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 또 하나는 보면 이제 QA입니다. 이제 QA는 이제 퀄리티 어슈런스의 약자인데요. 상담 평가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이 상담 평가를 자동화하는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고객과 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정확하게 고객과 상담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금치거를 사용한 건 아닌 건지, 또는 어떤 불완전 판매 요소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현재 대부분 이제 샘플링 방식으로 이제 QA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QA 솔루션을 활용하게 되면 전수를 대상으로 100% 상담 자동을 평가를 자동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 제가 이제 디지털화된 정보를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페이퍼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페이퍼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이제 종이가 없다 이런 건데요. 이 종이가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결국 전자화된 어떤 문서라는 것인데요. 전자화된 문서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효력을 갖게 되냐면 결국 공인 전자 문서로서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중요한 계약 체결이나 그다음에 계약 서류 발송 관리 업무를 효율화하면서 또 서류에 대한 생성 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상당수 이제 파이퍼리스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도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 관리 프로세스가 이제 있는데요. 변화 관리 프로세스는 어떤 것이냐면 AI 솔루션에 대한 운영 그리고 상담 지식 그러니까 KMS에 해당하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변화 관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과 조금 더 확장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QA 영역과 그리고 이 QA와 연계한 교육 영역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변화 관리를 통해서 결국 고객센터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택 상담 환경 구축인데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고 특히 콜센터의 경우에는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T는 KT 5G 재택 상담 솔루션을 통해서 앱을 실행 후 테더링을 활성화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즉 스마트폰을 통한 사내망을 접속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상담사의 업무 이동성을 보장하는 이렇게 재택 환경을 구축해 드리는 솔루션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IT 영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KT는 이 IT 기반 확보에 추가해서 저희는 C레벨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C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칩 또는 C레벨 또는 CEO라고 해서 최고 의사 결정권자 레벨의 어떤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이 C레벨 컨설팅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어떤 IT 기반 확보와 연결해서 자, 이 IT 기반과 연결해서 그러면
운영 체계는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C레벨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 모델도 함께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 영역을 보면 오퍼레이션의 변화라고 제가 이제 좌측에 이제 기술을 드렸는데, 결국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고, 이와 연결된 인력 조직은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에까지 저희들이 C레벨 컨설팅을 통해서 IT 인프라와 업무 프로세스,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변화에 대한 부분을 포괄해서 최적의 고객 맞춤형 DX 경험 제공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컨설팅 영역이 있는데요. 결국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AICC와 연결해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빅데이터 컨설팅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이 있는데요. 프로세스 마이닝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이제 PI 컨설팅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 마이닝은 시스템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프로세스 마이닝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스마트 PI와 연계한 어떤 최적의 AICC 구현 방안을 도출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이 프로세스 마이닝은 스마트 PI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또 나아가서 스마트 DX 또는 스마트 CX 영역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일부 이제 선도적인 기업에서는 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AICC에 대한 영역과 또 연계해 가지고 이제 BPO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콜센터 운영 관리에 있어 가지고도 그러면 AICC와 연결해서 뭐 좀 최적으로 운영해 주실 수는 없느냐, 이런 이제 기업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KT가 AICC와 연결해서 이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단연간의 이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고객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최적 제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AICC에 대한 부분을 고객 가치 기반의 AICC 구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KT에서의 어떤 그 AICC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요금제 상담 좀 받으려고 전화했는데요. 박진희 고객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요즘 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저한테 맞는 요금제 좀 알려주세요. 네, 고객님. 현재 고객님의 데이터, 로밍, 멤버십 등 이용 현황을 분석해봤을 때 5G 퍼플랜 스페셜 요금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문의할 사항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상담사 AI가 도입된 이후 단순 문의 고객이 줄어 고객 대기 시간이 많이 줄었고 별도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어지면서 고객님뿐만 아니라 저희 상담 컨설턴트도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상담이 끝나면 상담 내용을 요약하고 문의 유형을 코드로 남겨야 하는데 이 또한 자동으로 추천을 해줘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컨설턴트들이 AI 기술을 멀게만 느꼈었는데 내 업무를 적극 도와주는 것을 실감하면서 협업 파트너로서 AI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객님, AI 가상 상담사입니다. 많이 불편하실 텐데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상황에 맞는 고객 최저 패턴을 스케치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통화 중 고객님, AI 가상 상담사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KT는 이제 국내 최대 AICC를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저희도 사실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고도화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 고객사들도 이제 AICC 구축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것 같은데 저희 KT와 함께 그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정말 고객이 원하시는 그러한 고객 가치 기반의 AICC 구축에 있어서 함께 동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황성철 부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객 트렌드의 변화로 고객 접점 채널의 변화를 고민하고 AI 상담 서비스 소개 및 통합적 AICC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운영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을 위한 21년 뉴 테크놀로지 온라인 화상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 행사의 강연 내용이나 연사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취합해서 연사님들께 질의응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 종료 후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 설문을 이메일 통해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낮 12시까지만 회신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회신자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을 연말 전에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중에는 KT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방문 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체크사항이 있으시니까요. 혹시라도 오늘 연사님들께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 꼭 자사에 좀 방문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설문조사 내용에 방문 미팅에다 체크해 주시고 설문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인터넷 IT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